치바현의 실화계담. 옛 성터공원의 밤 벚꽃. 투고자 유키우님, 20대, 여성, 주부. 체험장소 치바현 SC 모 공원. これは私が中学2年生になった春の話です。 이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된 봄의 이야기입니다. 봄이 되면 매년 우리 가족 넷은 꼭 꽃구경을 갔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치바현 SC에는 성터를 공원으로 만든 유명한 꽃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넓은 공원에는 많은 벚꽃이 심어져 있었고 꽃놀이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서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이 넘쳐나고 포장마차 등도 세워져 붐비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인접한 넓은 주차장에도 차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근처 마트에 차를 세운 뒤 거기서 일부러 몇십 분이나 걸려 걸어오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딱 좋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가족끼리 쇼핑을 나갔을 때 눈에 들어온 공원의 벚꽃들이 활짝 피어 그게 너무 예뻐서 저는 문득 아빠와 엄마에게 오늘 꽃구경 가자 라고 제안했죠. 그 제안은 금방 받아들여져 쇼핑 후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짐을 내려놓고 다시 공원으로 가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쇼핑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 집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해도 지고 완전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쇼핑 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꽃구경은 연기하자 라며 아빠가 말해서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있던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남동생이 밤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밤 외출을 완강히 금지해서 아무래도 무리겠지 생각은 했습니다만 의외로 황당하게도 그럴까? 하고 아빠가 대답하는 겁니다. 에? 평소라면 참으려면서 화낼 텐데. 생각은 했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낮에 꽃놀이에 혼잡에 말려드는 게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포장마차도 없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라는 아빠와 남동생의 대화를 저는 뒷좌석에서 들어가며 문득 밖을 봤는데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짐을 내려놓고 다시 공원을 향해 출발. 유명한 벚꽃 명소라서 밤이라곤 해도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 봤는데요. 주차장에 차들은 드물어서 전혀 혼잡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늘 와서 다행이야. 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밖으로 나와 우리는 공원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시야는 더 어두워져 가로등이 없으면 발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밤벚꽃은 곳곳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부분만 희미한 연분홍으로 비치고 나머지는 모두 캄캄한 뭐라고 예쁘다고 말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밤벚꽃은커녕 길도 안 보이잖아? 라며 아빠가 말하고 엄마도 생각했던 거랑 뭔가 다르네. 하고 투덜거리며 낙심한 채 걷는 둘을 따라 우리는 제일 큰 벚나무가 있는 곳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 여기는 예쁘다 라며 그 벚나무를 본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넓은 장소로 큰 벚나무가 한 그루 우뚝 솟아 있었고 밤 벚꽃놀이용 라이트가 밑에서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없어서 그냥 벚꽃을 보는 것뿐이었지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밤 벚꽃놀이에 흥분해 여기저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이제 돌아갈까? 라는 아빠의 말에 우리는 그 자리를 뒤로하고 주차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돌아갈 때 왔던 길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밤에 공원에는 그다지 와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조금 탐험하는 기분으로 비행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을 꺼낸 아빠를 선두로 저, 엄마, 남동생 순으로 가로등이 드문 밤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쯤 저도 이상하게 즐거워져서 아빠랑 수다를 떨며 걸었는데요. 다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걸어도 주차장에 전혀 도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점점 피곤해져서 모두 말수도 적어질 때쯤 돼서 우리는 서서히 어떤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는 길을 헤매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넓은 공원에서 하물며 익숙하지 못한 밤길이라 길을 헤맨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때 마침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지도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안심이 되어 아빠에게 돌아갈 길 검색을 맡기고 우리는 아빠의 뒤를 쫓듯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지금 있는 장소에서 주차장까지는 가까운 것 같아 5분 정도면 도착하려나? 큰 길은 아니지만 하는 아빠의 말에 고무되어 엄마와 저와 동생은 피곤한 다리를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무리 봐도 공원의 메인 도로와는 다른 조금 벗어난 좁은 오솔길로 점점 들어가서 또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의 빨갛고 작은 다리가 보여왔던 겁니다. 일본식으로 만든 작은 다리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연약한 다리입니다. 다리 건너로는 막다른 길로 왼쪽으로 꺾이는 길이었습니다. 그 막다른 공간에는 공원에서 자주 보일 법한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쓰레기통과 같은 크기의 창백한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서 그 장소만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작은 가로등인가? 하지만 설치된 장소가 이상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며 막다른 곳을 꺾었더니 이윽고 주차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차에 올라타 우리는 간신히 귀갓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피로 탓도 있었는지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빠가 이야, 엄청 걸어서 피곤하다. 역시 낮에 올 걸 그랬어. 저도 맞아, 좀 피곤하다. 라고 했는데 남동생이 나 이젠 밤 벚꽃놀이는 안 오고 싶어. 라는 거죠. 왜? 피곤하긴 했어도 엄청 예쁘지 않았니? 엄마가 나무란 루트로 말하자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우릴 보고 웃고 있었다니까? 기분 나쁘게. 남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그게 누군데? 아무하고도 스쳐 지난 적도 없었잖아. 문득 제가 끼어들었더니 다리 건넜을 때 있었어. 우리 보면서. 동생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더니 다리를 건넜을 때 그 쓰레기통 옆에서 기모노를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쓰레기통 옆에 희미하게 빛나던 뭔가를 생각해내고 설마 그게 기모노를 입은 여자라고? 하고 물었더니 아빠가 쓰레기통은 있었는데 그 옆에 사람 같은 건 없었어. 그리고 빛나는 뭐도 없었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던 파란 불빛은 아빠에게는 안 보였고 동생에게는 머리가 긴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시익하고 웃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분위기가 차 안에 가득 차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진지한 얼굴로 정말로 봤어. 눈이 마주쳤다고. 라며 계속 해대는 바람에 우리는 무서워져 아무도 동생 말에 반박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입니다. 저는 전날 공원에서의 체험이 신경이 쓰인 채여서 그 공원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그 일을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몇 년이나 거기서 놀았는데 그런 다리 같은 건 본 적도 없어. 거짓말이지? 그런 말을 듣고 말았죠. 놀랐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은 그 오솔길 앞에 있던 빨간 다리를 건너서 주차장에 도착했거든요. 하지만 공원을 잘 아는 친구는 그런 다리는 없다는 거죠. 어쩌면 남동생에게는 생글거리며 웃는 기모노의 여자로 보였고, 저에게는 푸른 빛으로 보였던 그 불가사의한 현상뿐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작고 빨간 다리까지도 뭔가 다른 차원의 것이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밤이라고는 했어도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적었던 공원도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 가족은 어딘가의 2차원 속을 헤매고 있던 건 아닐까요? 게다가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곳은 예전에 처형장터였다든가, 연못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든가, 심령 스팟으로서도 비교적 유명한 곳이라는 거였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곳은 성터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그 뒤로는 그 공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치현의 실화괴담, 폐병원의 처방. 투고자 폼폼님, 31세, 남성, 간병인. 체험장소 아이치현 S시. 当時、愛知県 S 市に住んでいた私が実際に体験した話 당시 です。 아이치현 S시에 살던 제가 あれは 실제로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7월경이었다고 생각되네요. 학교 근처에 수십 년 전에 망한 폐병원이 있으니까 담력시험 가지 않을래? 하며 친구가 꼬셨습니다. 물론 무서운 것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포함 다른 친구들도 폐병원이라는 건 역시 무서워서 그럼 낮에 결행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를 포함한 6명이 오후에 학교를 땡땡이 치고 나와 30분 정도 자전거를 달려 숲속에 조용히 서 있는 폐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그 폐병원에 도착하고 우리는 숨을 삼켰어요. 창문들은 깨져 있고 빈 깡통, 쓰레기 봉투, 불법 투기물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벽에는 불량배들이 쓴 낙서들.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의 폐병원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라 셋씩 나눠 탐험하게 되어 A, B, C는 2층으로, D, E, 그리고 제가 1층을 조사하게 되었죠. 바닥이 썩어 있거나 위험한 곳들도 있어 조심스럽게 탐험을 하는데 문득 진찰실이라고 쓰인 판때기가 걸린 방이 눈에 들어왔고, 아무 생각 없이 드르륵 문을 열었던 다음 순간, 여긴 안 된다.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들은 창문이 깨져 있거나 낙서들이 있는 완전 버려진 상태였는데 그 방만이 이상하게 깨끗했던 거죠. 분명 방 안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만 먼지 위에는 발자국도 없고 망가진 흔적도, 그리고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닫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D, E와 함께 다른 1층의 방을 탐험하고 있는데 2층에 갔던 애들 중 B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가 없어졌는데 거기 있냐? 1층, 2층으로 나뉘어서 간 뒤로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A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모두 다 모여 A를 찾게 된 거죠. 그렇지만 5명이 1층, 2층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A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지 않은 곳은 아까의 그 진찰실입니다. 왠지 거기만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하고 앞서서 진찰실로 향해 조심조심 방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깨끗한 방. 폐병원답지 않은 그 이질적인 광경에 친구들도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죠. 문득 방 안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A가 있을 거라 생각해 방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이쪽에 등을 돌린 A가 둥근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있는 커튼으로 칸막이가 된 공간에 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고 부르자 A는 뒤로 돌아 뭘? 나 왜 이런 데 있는 거냐? 얼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2층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B하고 C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서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서 계단을 뛰어내려왔거든? 그랬더니 진찰실 문이 반쯤 열려있길래 안을 들여다볼 때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뒤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엄청난 섬뜩함을 느껴 담력시험은 종료되었죠. 서둘러 그 폐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학교에 갔더니 언제나 30분 전에는 학교에 오는 A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아침 자습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A는 몸이 아파 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일도 있어 걱정은 됐는데 다음날은 분명히 오겠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A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봐도 답장도 없고 결국 뭔가 잘못됐다 싶어 담력시험을 갔던 애들과 같이 A의 집으로 문병을 가게 되었죠. 그날 학교가 끝나고 모두 A의 집으로 갔는데 A의 엄마가 나오시더니 에이, 병원에 갔단다. 라고 하셔 병원이 어딘지를 묻고 만약을 위해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의 수납원이 마침 제가 아는 사람이어서 A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에이군? 오늘은 안 왔는데? 라는 거죠. 그럼 어딜 간 거지? 하는 말이 나왔을 때 C가 말했습니다. 그 병원에 간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아진 것도 그 병원에 갔던 다음 날부터고 그때도 이상했었잖아. 그럴 리가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는 자전거를 달려 그 폐병원으로 갔는데 입구에 A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게 보인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폐병원 안으로 들어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모두 바로 진찰실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진찰실 안을 들여다보니 사흘 전에 우리가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 위에는 발자국도 없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방 전체에 고르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문을 여니 그 앞에 전과 똑같이 A의 말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자 둥근 의자에 앉은 A가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맞은편 의자에다 대고 뭔가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에이,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는데 뒤를 돌아본 A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큰일 났다 싶어 모두 A를 끌고 방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동안 문득 안을 바라봤더니 진찰 공간의 커튼 너머로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이젠 완전 겁에 질린 우리는 A를 끌고 폐병원을 나와 자전거에 올라타
쏜살같이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좀 안정된 뒤에 A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사흘 전 그날 병원에서 돌아왔더니 주머니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그 폐병원이 폐업하기 전에 쓰던 것 같은 처방약을 넣는 봉투였다고 합니다. 섬뜩해진 A는 집 휴지통에다 버리는 것도 싫어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근처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쉬면서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가려고 집을 나왔지만요. 아무래도 왠지 그 진찰실로 불려가는 느낌이 들어 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저 A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아무도 A의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그 진찰실에서 커튼 너머에 서 있던 누군가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 후 A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모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진학이니 취직이니 해서 모두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A만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그런 A에게서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폐병원은 지금은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터는 아직도 살 사람이 나오지 않는 땅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키나와현의 실화괴담 갈림길. 투고자 мя무냐무님 29세 여성 프리터. 심령스팟 오키나와현 나카구스쿠촌 나카구스쿠 다카하라 호텔. これは私が10代の時、沖縄に住んでいた頃、有名な心霊 이것은 スポット 제가 の 10대 때 ハイホテル中城 오키나와에 살고 있었을 무렵 유명한 심령 스팟인 폐호텔 나카구스쿠 다카하라 호텔에서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는 폐호텔 안에서 체험한 건 아니지만요. 그 당시 제 주변에서는 심령 스팟 순회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른바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수행을 했다고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할머니에게서 위험한 곳에는 가면 안 된다 라고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저는 자연히 그런 곳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감했던 10대 때의 어느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사귀던 남친과 헤어지고 정말로 우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가 기분 전환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권유했어요. 솔직히 별로 내키지는 않았는데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 드라이브에 가기로 했던 거죠. 드라이브에 동승했던 사람들은 저에게 가자고 했던 A코, A코의 남친인 B군, B군의 친구인 C군, 그리고 저를 포함한 4명이었습니다. 당일 모두 시간적인 사정도 있어 결국 모두가 모인 시간은 자정 가까이였습니다. 그 시간부터 어딜 갈 건지 모두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근처 폐호텔은 어때? 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폐호텔은 나카구스쿠 다카하라 호텔이라는 그 외관으로 별칭 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오키나와 굴지의 심령 스팟이었죠. 그런데 가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만 저 말고 셋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만약 힘들면 차에서 기다리면 돼. 라고 에이코가 말해서 뭐 그렇다면 하고 저도 마지못해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자주 심령 스팟에 갔던 에이코는 평소에도 제가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서 희한하네. 화낼 줄 알았는데. 같은 말을 했는데요. 최근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나를 띄워준 에이코랑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할머니한테는 입 다물고 있자.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승낙하고 말았던 거죠. 바로 출발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더니 순식간에 나카구스쿠 다카하루 호텔 부근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이코가 이 시간이면 새길로 가는 게 빨라. 라고 해서 그곳에다 차를 세운 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차에서 내리던 중 그럼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며 저는 모두에게 인사했는데요. 한밤중에 차에서 혼자 기다린다는 상황이 오히려 무서워서 결국 에이코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따라가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하고 저도 같이 가게 되었던 겁니다. 차에서 내려 모두와 합류하니 그럼 이 길로 갈 테니까 발밑 조심해 하며 B군이 가리킨 곳은 깜깜한 숲을 속. 저는 따라온 걸 내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만 괜찮아. 난 여러 번이나 왔던 곳이니까 옆에 꼭 붙어 있어 줄게. 하고 에이코가 말해줘 저는 결심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만한 수풀로 뒤덮인 자갈길을 우리 넷은 일렬로 들어서 나아갔습니다. B군을 선두로 저, A코, C군. 가로등도 없는 곳을 모두 휴대폰으로 발밑을 비추며 걸어갑니다. 이대로 곧장 가면 10분 정도면 문 앞에 도착해. A코는 말했습니다만 잠시 가다 보니 좌우로 갈라지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A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야? B군이 묻자 어라? 갈림길이 있었어? A코가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자. 그쪽에 건물 같은 게 보이니까 만약 잘못 들었으면 돌아오면 되지. C군이 말해서 우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자갈길과 수풀이 이어질 뿐. 10분 이상을 계속 걸은 시점에서 역시 아까 갈림길에서 왼쪽이었나 봐. 제가 말해서 다시 아까의 갈림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봤더니 이상한 걸 깨달았던 거죠. 갈림길에서 10분 이상을 걸어왔을 텐데 돌아갔을 때는 겨우 1, 2분 정도로 갈림길에 도착했던 겁니다. 어째서? 갈 때는 한참을 걸었잖아. 뭔가 무서워지네. 하며 저와 에이코가 기분 나쁜 듯 말하고 있었더니 한번 간 길에 익숙해져서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야. C군이 스스로에게 말하듯 말해서 저도 에이코도 억지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불안을 억누르고 다음은 왼쪽 길로 나아갑니다. 아까 길보다 조금 폭이 넓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B군이 있잖아, 아까부터 가끔 웃는데 에이코하고 C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만 분명 저와 에이코는 무섭다, 분위기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는 나눴지만 결코 웃거나 하지는 않았었고 하물며 C군의 경우는 전혀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말인가 생각해 B군,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우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니까 에? 아니 내가 무서운데 B군이 말합니다. 이제 안 되겠어. 빨리 갔다 돌아가자. 하며 저는 공포와 분노로 동요하고 B군을 추월해 선두에 서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길이 아까보다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았는지도 몰라. C군의 말에 맞다고 모두가 동의하고 이윽고 우리는 안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공기의 변화를 느끼게 된 겁니다. 계절은 여름. 심야 시간이라 바람이 있다면 다소 차가운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무더운 여름밤입니다.
그런데도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던 거죠. 저는 내심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꺼내 모두를 겁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결국 그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자갈길이 열렸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도착했나봐. 라는 B군의 말에 모두가 안심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안심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던 다음 순간 귓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B군이 말을 걸어온 거라 생각해 에?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 좀 무섭다니까 하며 모두가 제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아까 목소리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역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모두에게는 꺼내지 않고 기분 탓인가? 하며 저는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큰 묘지가 보여왔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묘지를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 반대편인 왼쪽에는 흰색 폐차가 수풀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차라니 어떻게? 하며 모두에게 말을 걸 때였죠. 귓가에 분명하게 돌아가. 라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왔던 길을 전속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모두도 당황해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4명 중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목소리였죠. 40, 50대 정도 되는 남자의 목소리. 돌아가. 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공포로 심장은 튀어나올 듯 두근거림이 빨라지고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빨리. 모두가 왜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쫓아오는 것도 상관 않고 저는 미친 듯 달려 차까지 돌아갔습니다. 여하튼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모두가 급히 차에 올랐고 빨리 달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달리는 차에 몸을 맡기고 그대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후 드디어 두통이 가라앉을 무렵 제가 느꼈던 1년의 체험을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모두 아연실색하여 놀라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 길에서 모두가 차가워지는 공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무사히 집에 도착.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났을 무렵 따로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너 가면 안 되는 곳에 갔었구나. 에? 저는 할머니에게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도 갑자기 그렇게 말을 꺼낸 할머니에게 저는 공포와 비슷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할머니에게는 영감 같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내다본 거겠죠. 그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행이다. 네 조상님이 지켜주신 거야. 예상 외의 할머니 말씀에 저는 그럼 그때의 목소리는? 그때 돌아가라고 제 귓가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돌아가. 조상님의 목소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 할머니. 다시는 안 갈게.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에이코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는데요. 그날 체험을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하던 에이코는
나중에 다시 다른 친구들과 거기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참 끈질기네. 하고 저는 내심 생각하면서 에이코에게서 그때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갈림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를 걷고 있었다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폐호텔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자갈길 앞에서 발견한 갈림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때 돌아가 라는 말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 닿게 되었을까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심령 스팟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